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겠죠. 아, 그럼 대기 중에 CO2 농도를 한번 볼까요? 자, 호흡작용에 의해서 보면 CO2 농도가 우리가 뭐 거의 미미한 수준으로 0%, 5%, 10에서 20%, 80%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어떤 오픈된 상태에서도 이 5%를 넘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5%를 넘었다면 이 지구는 종말합니다. 뭐 단언합니다. 지금이 0.04%인데 이게 0.03%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이 걸리는데 한 2.5도에서 3도씨 정도가 높아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상상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갇힌 챔버 내에서 보면 여기 이제 면적이 이 정도로 있다고 가정하면 여기가 이제 높이가 1m, 2m 합시다. 2m, 폭이 2m, 그죠? 정방형이다. 그러면 요 상태 길이가 뭐 2m. 그러면 이 안에는 3명이 만약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잖아요. 2시간 하면은 이 정도 돼버립니다. 예, 그 정도로 빨리 이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행히 우리가 전 지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숲이 포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더 세분화하면은 이제 5%대 단위로 가면 발화 종자 호흡이 이제 억제된다. 요거는 실험을 이제 다양하게 거쳤죠. 그 결과로 분석해 보니까 그렇더라. 그 다음에 10에서 20%대로 보니까 사과 저장할 시 호흡이 즉시 정지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대에서 80%대가 니까 호흡작용이 점차 정지된다. 그죠? 호흡이 거의 뭐 끝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대기 중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하고 작물 관계를 보면 광합성, 소위 포토신세시스 PS, 요것은 광합성 양이 CO2가 밀리그램 단위로 지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자, 대기 중에 이제 요렇게 증가하게 400ppm 지금 유지가 되어 있죠. 근데 요건 이제 C4 작물이고 C3 작물인 경우에 쭉 더 올라간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 C4 작물은 대기 중 농도가 350, 한 400ppm 되면 거의 광합성량이 이만큼 맥시멈에 도달한다. 그런데 C3 작물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이렇게 높아져야 이 광합성이 많아진다는 거죠. 결국은 같은 농도 내에서 만약에 400ppm 대기 중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C3 작물은 솔직히 광합성의 효과가 좀 많이 적어요. 적은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은 거의 90%가 C3 작물. 나머지 이제 C4 작물이 있긴 하지만 C4 작물도 있고 캔 식물도 있긴 합니다. C4 작물은 대표적인 게 이제 콘이죠. 옥수수. 옥수수를 많이 재배하다 보면은 이 C4 작물이니까 공기 중에 CO2 농도를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걸 심기 위해서 뭐가 투입이 되느냐. 레이블, 그 다음에 머신, 그죠? 트랙터, 그 다음에 하베스터 할 수 있는 것들, 기계,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오일이 들어간다. 결국은 뭐예요? CO2를 또 배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소위 배출과 흡수, 이 둘의 관계를 보고
가장 경제적인 포인트가 뭐냐를 이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런 작물 중에서는 이제 옥수수가 가장 CO2 흡수능이 크다. 낮은 농도에서도 잘 작동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더 구체적으로 보면 요 C3 작물의 보상점이라고 있어요. 보상점. 요 라인이 이제 소위 보상점인데, 보상점은 뭐냐 하면 요거 같아지는 지점, 소위 보상한다는 거죠. 이 30에서 80 ppm 정도 되면 호흡량하고 뭐라 그럴까, 광합성량하고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는 C4 작물은 보상점이 어디에요? 보상점이 C4는 30 정도로 보고 C3는 80 정도로 이렇게 구분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포화점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점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CO2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제 광합성이 증가하겠죠. 하는데 이게 더 높아져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 안 되는 포인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산화탄소 포화점이 이 C4 작물은 1200에서 1800 ppm이 소위 세츄레이션 포인트가 되는데, 이 C3 작물은 언제 오느냐 하면은 여기 온다니, 여기 1200에서 1800이 포화점인데 여기는 1200. 그러니까 이 C4 작물은 얼마입니까? 사실은 포화점이 한 380, 400 정도 되면 포화에 이른다는 거죠. 광합성량이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근데 C3 작물은 어떠냐? 지속적으로 더 광합성을 하는데, 포화된다는 것은 광합성 양으로 보면 어때요? 이미 400 ppm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온 농도에서는 이미 초기에 400 ppm에서 포화점이 왔다는 거죠. 광합성을 뭐 이만큼 해버리는데, 이 3얘는 요거하고 같아지려고 하면은 거의 한 800 ppm 정도로 와야 2배 정도로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이만큼 광합성량을, 동일한 광합성량을 가져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C3 작물은 광합성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광보상점이 높다. 또는 호흡량이 많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농가에서 뭘 하냐면 온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고추가 자란다, 뭐 가지가 자란다, 토마토가 자란다라고 가정하면 여기에서 이제 CO2 농도가 앞에서 보셨죠? CO2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면 광합성량이 증가하잖아요. 그죠? 증가하니까 이 온실 안에, 그린하우스 안에 CO2를 농도를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CO2 발생기를 달아놓는 거죠. 그래서 안에 농도를 뭐 800 ppm, 600 ppm까지 높여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높이다 보니까 작물이 광합성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 잘 자라고 아주 좋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지구 온난화 차원에서 보면 과연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참말로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이게 굶주림이 허덕이는 우리 개도국 후진국의 식량이 부족한 분들을 생각하면 뭐 필요는 하겠지만, 지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 기술은 도입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최대한 낮춰줘야 되는데, 그러나 방법이 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이냐면 CO2를 주었더라도 얘들이 다 소모할 수 있게끔 준다는 거죠. 소위 그걸 탄산12라고 하는, 탄산12. 12 하니까 싸움 하느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비료를 시용한다, 이 탄산12. 그래서 작물 환경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인위적으로 높여주는 것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온실이나
초자실, 시설에서 조절이 용이하다. 이런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은 탄산 12 효과가 과연 뭐냐? 열매 채소 같은 경우에는 오이나 멜론, 가지, 토마토, 고추 이런 애들은 수량이 이제 증대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잎채소류, 그 다음 뿌리채소 이런 애들은 효과가 인정되더라 하는 거죠. 샐러리, 상추, 부추, 무 이런 애들은 탄산 12 효과가 있더라. 그 다음에 화해, 꽃이죠. 그죠? 꽃류는 여러분들 꽃 아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즉시 로즈, 장미가 맨 먼저 떠오르나요? 수국이 떠오르나요? 코스모스가 떠오르나요? 많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수량을 증대하고 또 품질을 향상시킨다. 그죠? 장미, 국화, 카네이션 이런 애들. 그 다음 육묘에 있어서는 뭐를 기르는 거죠. 여기서는 모의 이제 소질이라고 하는 데는 소질,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이 뛰어나다 이 얘기가 아니고 모소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가 얼마나 건강한 상태를 갖추느냐를 소질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정식 후에 효과가 이제 지속 되더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더라. 뭐 소질이 좋으면 이런 경우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단단하게 실력을 다져 놓으면 사회에 나가서 뭐 금방 성장해 버리죠. 그죠? 그거는 당연한 이론입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또 놀고 한 경우 전혀 사회에 나가서 이걸 뭐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이 안 된다. 백그라운드가 약하다 하면은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약하다 이런 얘기죠. 꼰대 같은 소리 한데 얘기하지 말고 나는 강력히 얘기합니다. 대학 다닐 때 또 대학원 다닐 때 마찬가지입니다. 배울 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그죠? 안 죽을 만큼 열심히 하라. 꼰대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탄산 시비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원예 작물에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설 재배니까. 그래서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이런 경우는 엽채류라고 하는 것은 잎을 이용하는 잎, 그죠? 잎 유스 베지터블이죠. 건초류는 루트 유스 베지터블, 과초류는 프루트 유스 베지터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엽채류는 뭐 상추 또 뭐 있나요? 시금치도 그렇죠. 깻잎 등등 얘들은 이산화탄소 사용 최적 범위가 그 1500에서 2000ppm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꼭 한번 검토를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보시고 엽채류, 건채류, 과채류를 각각 5개씩 한번 적어 보세요. 지금
자, 3가지씩 또는 5가지씩 다 찾으셨나요? 찾으라 하니까 전부 인터넷 보고 찾고 있죠. 그러면 안 되고, 엽채류는 상추, 시금치, 깻잎, 그거 다 여기 포함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갑자기 질문하면은 절대 생각 안 납니다. 평소에 이제 해두었던 거, 치거리, 그죠? 쑥갓, 천입니다. 그죠? 당귀잎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건체류는 뿌리를 이용하니까 뭘 생각하셨나요? 무가 가장 생각이 날 거예요. 무. 엽채류에 또 배추도 있다. 그죠? 김치도 하는데 가장 중요하잖아요. 건체류에는 무, 당근, 캐럿이죠. 그죠? 레디시하고 캐럿. 그죠? 그 다음에 감자. 감자는 식용작물이니까 채소류는 아닙니다. 노 포테이토. 포테이토는 아니고. 그 외에 뿌리를 이용하는 것들, 채소작물. 그 다음 과채류는 과일 달리는 채소. 그죠? 토마토, 가지, 호박, 뭐 이런 애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CO2 농도를 시용하는데 최적 범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 엽채류는 한 2000ppm 플러스 마이너스 500. 그러니까 잎을 이용하는 애들은 거의 요 범위. 그 다음에 건체류는 좀 브로드하죠. 1000에서 3000이니까 2000 플러스 마이너스 1000. 그죠? 그 다음에 과체류는 1000 플러스 마이너스 500. 그죠? 그러면 요게 사실은 건체류가 가장 브로드하고 넓고, 그 다음 엽체류, 그 다음 과체류는 좀 낮다는 거죠. 그죠? 500에서 1500.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분류 안 하고, 일반적으로 사실은 오이나 피망, 가지 이런 애들은 강낭콩 전부 뭡니까? 사실은 이 과체류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얘들은 또 따로 분류를 했다. 요런 애들은 특히 800ppm에서 1500으로 조금 높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마토, 멜론, 딸기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죠. 조금 요거는 낮다는 거죠. 500에서 800. 그래서 딸기 농사 지으면서 연면 탄산 시비한다 하면 좀 웃겠죠. 그죠? 하지만 오히려 효율적일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딸기가 흡수를 할 때 딱 공급하고 바깥으로 이게 나오지 않게끔만 해주면 상당히 효율적인데 그 컨트롤이 쉽지가 않다. 그러면 요즘 뭐 말하는 스마트 농업에서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글쎄요. 그 양날의 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중요하고 또 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고 중요한데 작물 생육에는 아주 중요한데 이 CO2 농도 컨센트레이션, 카본 다이옥사이드 컨센트레이션에 관여하는 팩터가 뭐냐는 거죠. 그 팩터들을 보면 실제 이제 계절적인 게 있고 식생에 있어서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식생에 있어서는 지면과의 거리를 보면 CO2가 분자량이 44였잖아요. 조금 높죠. O2는 뭐예요? 그냥 16 곱하기 32잖아요. 그러니까 CO2하고 O2로 하면은 O2가 더 가벼운 거예요. CO2가 밑에 깔리고 CO2가 있으면 O2는 위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N2는 질소는 얼마예요? 14 곱하기 2니까 28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또 여기 온다는 거죠. 이래서 이래 어떻게 보면 청이 진다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쫙 산들바람이 불어주면 이 믹스웰이 된다. 믹스웰 섞인다 이거죠. 그리고 또 미숙 유기물 덜 썩은 거 decomposed compos트를 이게 사용을 하면 이게 결국은 CO2를 많이 유발시킨다. 왜? 미생물이 마이크로 오가니즘이 리스피레이션을 해야 되고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서인다 하는 거죠. 그러면 대기 중에 산소하고 질소를 한번 볼까요? 산소는 21%, 질소는 80%, 78%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산소는 보면 우리가 호흡할 때 꼭 필요하다. 호흡할 때.
그러면 이게 산소가 부족하면은 당연히 호흡이 감소되겠죠? 그죠? 그러면 호흡이 감소되는 경우, 그리고 호흡에 의해서 CO2가 나오고 일시적으로 호흡이 또 증가하는 경우, 감소하는 경우를 보고 하면, 호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더 CO2 농도가, 호흡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은 많이 팍 되면 산소를 많이 소비하겠죠. 그러면은 이게 작물은 고사를 한다. CO2를 산소를 많이 소비를 해버리니 지나치게. 그러니까 이 정도는 거의 안 가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가상적인 얘기. 그 다음 질소로 보면, 얘는 질소로 보면은 이 질소는 실제 이제 공기 중에 78%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냥 보면 아무 의미 없는 그의 가스예요. 이게 질소가 아무 도움이 안 돼. 일반적으로 보면 공기 중에 78%가 있는데 우리는 질소 비료가 없잖아요. 없어서 뭘 합니까? 유레아를 만들죠. 하얀 비료. 이 질소 비료 요소라고 부르죠. 요소를 만들어서 고온 고압에서 이렇게 입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작물 생육 잘하라고 살포를 하잖아요. 그냥 공기 중에 78%나 있는데 그냥 식물이 이용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실제 콩과 작물, 빈유는 이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픽세이션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콩가는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을 해서 이용을 한다. 그래서 상생한다, 공생한다 이 말이죠. 그 지는 이 라이조비움이라고 하는데 이 고정하는 애가 라이조비움이 N2를 고정을 하죠. 고정을 해서 지 살고, 그죠? 해주고 지 몸을 구성하고 또 뭘 하냐, 남는 거는 이 식물 생육에 도움이 되게끔 한다 그죠. 생장을 한다. 키가 크고 잎이 많이 나고 한다 그죠.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 give and take, 그래서 공생 관계 이렇게 말한다. 근데 이 동물이 있다, 카우가 있다 그죠. 젖소가 있는데 이 젖소가 가만히 보면 여기 옥수수를 일단 먹는다. 그 식물성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을 먹겠죠. 그러니 먹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배설을 하겠죠. 배설을 하면 이걸 분해하려고 하는 또 미생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유기물이죠, 이게. 그죠? 물론 무기물도 있지. 그러면 여기는 세균이나 모든 이 미생물들이 막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모니아, 가스 NH3 형태로. 그죠? 그래서 이제 질화 과정을 거쳐서 NO2 아질산염을 만들어서 NO3 질산염을 만들어서 세균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옥수수 재배하는 데 가서 탈지를 거쳐서 N2 가스로 돼서 다시 이 N2 가스가 질소 고정하는 미생물 라이조비움이라고 했죠. 콩가의 조류입니다. 이런 데 이용되는, 결국은 질소가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니고 78%로 있는데 나는 존재한다. I'm exist죠. 예, I'm being 하든지 나는 존재한다. 코로 너가 이용해라 이런 거죠. 누가? 식물 너가 필요하면 이용해라. 그럼 사람은 공중에 있는 질소를 내가 이용할 수 있나요? 내가 키 크는데 단백질 만드는데 질소를 바로 이용 못하죠. 그럼 이걸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테크닉 기술이 있나 하는 거죠. 애석하게도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많은 질소가 있는데 굳이 고온 고압을 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에너지 투입을 해서 비료를 만들어야 되느냐? 비료 한 포대에 2만원 주고 샀어야 되느냐? 아니면 지구상의 빈 땅에 콩가 작물을 심어서 이 근류균을 활성화시켜서 공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이 식물체를 키워서 공기 중에 CO2 농도를 낮추고 그저 지구온난화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어느 쪽을 가야 되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이다. 결국은 지구의 긴 미래를 생각한다면 콩가작물을 심어라. 콩가작물을 심어라. 이게 결론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그거 말고 더 뭐가 있습니까? 콩가작물을 꼭 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계되는 이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꼭 확립을 해야 됩니다. 완벽히 확립을 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바람을 보면 바람 뭐 용가수의 바람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부는 바람하고 우리가 작물에서 이용하는 바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용 가수가 부르는 바람에는 뭔가 이 초속이라는가 시속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없고 바람이 불므로 인간에게 심적으로 미치는 이펙트, 효과, 그걸 본다는 건데, 우리는 이 식물 플랜트가 있는데 여기에 윈드가 어떻게 영향을, 이펙트를 가져오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바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거죠. 사람도 좀 온화한 사람, 마일드한 사람, 아주 스트롱한 사람 다양하게 있죠. 바람은 우리가 연풍, 연한 바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초속 한 2 내지 3m 정도면 아주 좋아요. 이것은 여름에는 여름에는 약간 산들바람이랄까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요거 연풍이 한 2, 3m 정도로 초속을 불어주면 이제 과습 조건에서는 습기를 배제하고 정산 작용을 좋게 해서 양분 흡수를 증대합니다. 그 다음에 잎 동료 일사조장, 광합성 증대, 잎을 살짝 흔들리게 한다. 동요한다. 살짝 흔들리게. 그죠? 그러면은 CO2 농도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주변에 흡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또 오고 이런. 그 다음에 공기가 또 동요하죠. 움직이죠. 같은 말이죠. CO2 농도 조절에 광합성을 하게 한다. 조장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화분 매개를 조장한다. 이는 벌레 같은 경우, 그 나비 뭐 이런 류들은, 그죠? 풍미해화가 결실을 맺게 하고, 그 다음에 한여름 기온이나 지온을 또 낮추는 역할. 너무 더울 때 바람이 산들산들 불면은 잠도 잘 오고 좋죠. 잠도 잘 오고 하자 조는 학생이 있다. 그죠? 그러면 안 된다. 집중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지온을 또 더울 때는 낮춘다. 그 다음에 봄, 가을에 서리가 끼는, 서리는 프로스트죠. 어는 거죠. 어는 현상을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수원 같은데 약간 추운 데 가면은 팬을 달아놨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오차도 가수원이 있다. 여기 고산지에 가면 팬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렇게. 그 제주도 가면 대표적으로 녹차원이 있어요. 그죠?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차원이 있어요. 녹차밭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 팬들을 막 이렇게 달아놨어요. 여기. 그리고 겨울에 뺑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면 이 서리가 생기는 것을 방지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확물을 건조시키는, 건조를 촉진시킨다는 거. 근데 얘들의 이제 단점이 있더라. 그죠? 단점은 뭐냐 하면 잡초의 씨를 잡초 특히 민들레씨 있잖아요. 민들레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잖아. 그죠? 이 민들레 홀씨 되어 막 하는 노래들 숑숑숑숑숑이 날려간다. 이게 막 바람 불면은. 그러면 온 산에들에 막 이렇게 전파가 다 된다. 그 다음에 병균도 마찬가지죠. 여기 만약에 균이 이렇게 있었다 하면 이 균들이 막 바람 따라 수분 따라 올라간다. 그 다음에 건조시 건조 상태를 조정한다. 이거는 이게 좀 건조하다. 건조한 상태에 만약에 있다 하면은 드라이 상태인데 수분이 이렇게 증발하니까 더 드라이해진다. 그죠? 그 다음에 저온 바람. 그러니까 찬 바람이죠. 콜드 윈드가 하면은 이 냉해를 입는데 냉해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런 단점들이 있다. 그래서 뭐든지 일장일단은 있다. 그런데 가장 사실은 좋은 건 연풍이 가장 좋다. 근데 말입니다. 연풍이 아니고 이런 애도 있어요. 바람인데 아주 센 바람, 이 풍해를 일으키는 소위 태풍이죠, 그죠? 또는 뭐 연풍이 아닌 초속 15m, 뭐 30m 뭐 이런 거는 심각합니다. 15m까지는 뭐 봐준다고 하고 식물에 있어서는 15m 되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어쨌든 30m, 40m 된다면 이건 태풍이죠. 그러면 뭐 작물이 생육이 못하죠. 자, 그러면 풍에는 직접적인 기계적 장애가 있고 생리적 장애가 있다는 거죠. 기계적 장애는 부러뜨리겠죠. 완전 잎을 못 살게 굴잖아요. 그 다음에 절손, 잘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상, 열의 상처를 난다. 온도가 높아져서. 낙과 떨어진다. 도복, 쓰러진다. 탄립, 이삭이 떨어진다. 그죠? 그 다음에 2차적 병해가 또 발생하고, 부패는 썩는다는 거죠. 썩을 수 있다. 그 다음 벼의 풍해는 8월 말에서 9월 중순에 이렇게 풍해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주로 태풍, 출수기 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딱 펼 때 어때요? 이삭이 펼 때 바람이 안 불어야 되는데 이삭이 펴는데 바람이 싹 불으니까 거기에 수분을 확 앗아가니까 드라이 상태, 건조가 돼버리는 거죠. 또는 수분이 많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태풍이 뭐 비바람 같이 몰고 올 때도 그 바람에 의해서 수분 수증이 못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청미가 발생하고 변색미가 발생하고 부패 또는 감수는 수량이 줄어드는 거, 이상목도열병이 발생하고, 또는 가장 이제 문제되는 게 이 출수기 때는 소위 벼에서는 백수 현상이라고 있어요. 백수 현상. 백수는 노는 게 백수죠, 그죠? 여기서는 흰 백자 이삭수, 이삭이 하얗게 되는, 그러니까 아예 수분 수증이 못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생리적 장애를 보면, 생리적 장애를 이제 가보면 호흡량이 확 증가합니다, 그죠? 대신에 이제 광합성은 엄청나게 감소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작물체가 건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물 체온이, 온도가 이제 떨어지니까 생리적 기능이 완전히 이제 저하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연풍이라고 하는 거, 바닷바람 있잖아요. 바닷바람에 바닷물에 소금기가 많이 있잖아요. 염분이 많은 바람이 불면은 이게 이제 잎에 가면은 잎에 이제 CO2가 아니고 뭐입니까? NaOH죠. 이 NaOH는 뭐예요? NaCl이지. NaCl 염분 농도가 높아지니까 안에 있는 수분이 농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밖으로 나오니까 탈수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행질 분리가 일어난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과연 이 해풍, 센바람은 문제가 많다. 안 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은 불어줘야 된다. 왜? 지금은 불어줘야 된다. 왜 불어줘야 되느냐 하면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지만 지구가 지금 병들고 죽어가고 있다. 어느 쪽에 공장지대부터 시작해서 농약 많이 치고 화학비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 이걸 휘석 섞어줘야 되는 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한 번씩 태풍이 너무 강한 건 안 되지만 초속 한 25m, 20m 정도는 한 번씩 이 출수기 때 유수 형성이 이때 말고 뭐 수확하고 10월 하순이나 11월 이때쯤 불어주는 거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참 이게 안타까운 얘기인데 지구온난화까지 지금 이제 가는데 사실은 지구온난화까지를 지금 다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끊고 다음 시간에 온난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